안녕하세요. 자, 실전 동영 모의고사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호직 대비 이제 형사정책 모의고사가 되겠고요. 총 5회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들은 그동안 7급에서 9급은 올해가 이제 처음이고 또 이제 7급에서 그동안 기출됐던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가장 평균적인 난이도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면 실전적으로 별 의미가 없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쉬우면 또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그 정도 난이도를 고려해서 구성을 했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해 왔던 거, 지금이 2024년 1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적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보완하는 게 이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자신이 어디가 약점이 있는지 잘 찾아서 보완하고 하면서 시험 날까지 잘 챙기셔서 마지막 준비를 잘 하도록 이렇게 이제 권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서론 그만하고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회 1번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다음 중 보호관찰법상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일반 준수사항. 자, 요거는 설문을 집중해서 잘 읽어두셔야 돼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죠. 그래서 요거는 보호관찰법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이 있고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인데 다르죠. 일반 준수, 특별 준수가 있는데 일반 준수사항에서 차이가 나죠. 일반 준수사항은 상주하여 생업에 종사할 것, 선행하며 나쁜 사람과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를 것, 주거 이전 1개월 살 여행 시 신고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회봉사 수강명령은 이 앞에 게 없고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집행에 관한 지시, 주거 이전 등에 신고할 것 이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번과 3번은 바로 일반 준수사항, 보호관찰 대상자 일반 준수사항이니까 관계가 없죠. 그리고 2번은 특별 준수사항이니까 또 관계가 없고. 자, 그래서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의 일반 준수사항은 보호입니다.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따를 것과 주거 이전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미리 신고할 것. 보호관찰관에게. 4번이 정답이고요. 2번 단기 자유형 옳지 않은 것. 이탈리아의 포레스타 수영자 개선하기 위해서 너무 짧지만 부패에겐 충분한 기간이다 라고 해서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강조한 대표적인 학자고요. 2번 단기 자유형의 집행으로 인한 구금의 충격이 크고 사회와의 단절로 직업의 상실, 그 사회적 낙인, 출소 후 사회 적응 곤란. 바로 단기 자유형은 기간은 짧은데 고쳐지기는 어렵고 그 대신 이런 각종 단점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거죠. 3번 단기 자유형의 기간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몇 개월 설이 다 갈리고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6개월 설이죠. 6개월 이하의 형입니다. 4번 단기 자유형의 대체 방안으로 상대적 부정경. 이거는 틀렸죠. 왜냐하면 단기 자유형은 교도소에 단기간 구금이 됨으로써 이런 폐해가 있으니까 대체 방안으로서 그 형을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형을 집행하지 않고 뭐 사회 내 처우를 실시한다거나 이런 게 대체 방안이거든요. 근데 상대적 부정기형은 단지 형기의 단기와 장기, 하한과 상한이 구분되어 있을 뿐이지 일정한 단기 기간 동안 수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딱 전제로 하는 거니까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부정기형은 대체 방안이 될 수 없다. 4번이 답입니다. 3번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 피해자 구제에 관한 설명입니다. 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명신체 재산의 피해를 받은 사람 딱 보고 답이 보여주셔야 되겠죠. 생명신체 피해에 한해서만 구조 대상으로 규정을 두고 있고요. 재산 피해는 그 구조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2번 정당방위 정당행위로 인한 경우 과실범의 경우 딱 3개가 구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저는 이제 머릿속에 정과정 제외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 정당행위 과실행위 3개만 제외 대상이다. 4번 범죄 피해자는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당한 사람, 배우자, 사실혼관계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요거는 범죄 피해자를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범죄 피해자 개념 암기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피, 배, 직, 형. 직접의 피해자, 사실혼관계 포함,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까지.
다음 4번. 가해자 불명, 가해자의 무자력은 지급 요건이 아니다. 맞죠? 이게 예전에 이런 것들이 지급 요건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지급이 제대로 안 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 삭제하고 지금 현재는 구조 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이거 하나랑 그다음에 두 번째 자기 타인의 형사 사건에서 수사 재판 뭐 단서 제공, 뭐 진술 등등등을 하다가 구조 피해자가 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만 규정이 돼 있고 그것만 해당이 되면 지급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가해자 불명이니 무자력 요건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 사항입니다. 4번 소년법상 병합이 허용되지 않는 거. 병합 문제가 나오면 조금 어렵죠. 이거는 어떤 게 병합이 되는지를 암기가 되어 있어야 답을 고르기 쉽습니다. 보호자나 보호자 대신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수강명령 가능하고요.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사회봉사 장기보호 다 되는데 4번의 장기보호 관찰과 단기 소년원 송치는 안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단기 소년원 송치는 병합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정리를 해보면 몇 가지로 나눠서 법이 규정이 돼 있는데 병합이 가능한 거, 보호자 등의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보호관찰, 그 다음에 또 2호 해가지고 똑같이 보호자 등의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기보호관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5가지가 있군요. 단기보호관찰과 시설 등의 위탁, 장기보호관찰과 시설 등의 위탁, 장기보호관찰과 1개월 내 소년원 송치 있죠. 네,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어요. 여기 적혀 있는 것만 병합이 가능합니다. 가로줄끼리만. 뭐 이렇게 2개, 3개, 4개를 병합할 수 있다는 뜻이죠. 보수사단, 보수사장, 단시, 장시, 장일. 이렇게 정리하면 편리하고요. 그러면 10가지 보호처분 중에서 병합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딱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게 쉽죠. 예. 그래서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거,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거, 그 다음에 단기 소년원, 장기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넘을 수 없다라고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장기 소년원 2년 초과할 수 없다. 요 3가지는 병합이 안 되는 거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좀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1번, 2번, 3번은 다 해당 사항이 여기에 해당이 되지만 4번은 단기 소년원 송치 들어가 있죠. 이건 병합 안 되지? 이렇게 풀어내시면 됩니다. 5번 소년법상 보조인이 없을 때 법원이 반드시 선정해야 되는 거 하면 딱 분류심사원 위탁이죠. 나머지는 관계없습니다. 반드시 선정해야 되는 거. 1번이 답입니다. 특별규정. 그 다음에 6번 보호소년처우법상 징계에 관한 설명입니다. 단체 체육활동 정지 처분은 최대 20일까지죠. 그 다음에 지정된 실내 근신한 처분은 14세 미만에게는 부과하지 못한다. 매우 출제 빈도가 높은 지문이고 3번 서면사고와 텔레비전은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서면사과 새로 생긴 제도죠. 텔레비전 시청 제한, 단체 체육 활동, 공동행사 참가 정지. 이 4가지는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4번 소년 원장은 보호소년 징계를 받은 경우 법무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뺄 수 있다가 아니라 점수를 빼야 한답니다. 반드시 점수를 빼서 처우에 반영해야 된다. 자, 7번 소년에 대한 형사 절차 바르지 않은 것.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일 때는 사형 무기 할 수 없죠. 15년 유기형으로 갑니다. 소년이 법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기, 장기, 단기 범위하고 이때 장기는 최대 10년, 단기는 5년을 처우할 수 없죠. 그다음에 3번 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조치가 있을 때 위탁기간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로 본다. 분류심사원의 위탁 같은 경우에 특별 규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게 있죠.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에 포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건 관계없습니다. 4번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해 자유형 선고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를 병가받았다. 자유형 집행 종료 면제를 받은 때 집행 종료 면제 날로부터 기산된다. 이건 성인일 때는 이렇게 운영을 해요. 근데 소년일 때는 어떤 특별 규정이 있다?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는 선고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격정지형은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년에 관해서는. 물론 판사가 이 법령을 알 테니까 그죠? 자격정지형을 선고할 리가 없죠. 해봐야 집행할 수 없게 되니까. 어쨌든 선고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다가 결론입니다.
자, 8번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집행한 특례법상 사회봉사 집행. 1번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대상자 성격, 사회경력, 범죄 원인,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집행 분야를 정한다. 자, 요 1번 지문 잘 기억을 하시, 주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호관찰 소장이 아니라 보호관찰관이 집행 분야를 정합니다. 2번 사회봉사는 이를 9시간을 넘겨 집행할 수 없고 사회봉사 내용상 연속 집행의 필요성이 있어 보호관찰관 승낙 당사자의 분명한 동의가 있을 때에만 연장. 당사자의 분명한 동의까지 요하는 이유는 그죠? 이게 강제로 연장하는 것은 인권 침해 문제가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추가되어 있고요. 3번 사회봉사 집행 시간 사회봉사 기간 동안 집행 시간을 합산하되 합산한 결과 1시간 미만이면 그 사람에게 불이익하면 안 되죠.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1시간으로 인정입니다. 4번 사회봉사 집행은 사회봉사 허가된 날부터 6개월 내에 마쳐야 되고 보호관찰관은 사정이 있다면 검사의 청구로 법안의 허가 이게 틀렸죠. 6개월 범위 연장은 가능한데 바로 그냥 집행에 관해서는 검사의 허가지 법원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9번 다음 내용은 허쉬의 사회유대 이론 중 연대 요소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애착, 전념, 참여실 네 가지가 있죠. 지금 하는 일로 고급 승용차를 타거나 가족들과 해외여행 한번 가보기는 어렵지만 욕심을 내서 나쁜 짓 하게 되면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소중한 가족이 있기에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산다. 이건 뭐냐면 가족과의 애착이 있기 때문에 나쁜 짓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사회 연대 요소 중 애착에 해당이 됩니다. 10번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옳지 않은가?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 심사 결정을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 맞죠? 2번 위원회 심사위원회 관장사무 가석방적인 사람 부정기형 종료. 심사위원회 관장사무는 출제 빈도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가석방적인 사람 부정기형 종료도 포함이 되어 있고 뭐 가석방에 대한 사항, 뭐 임시 퇴원, 퇴원에 관한 사항 등등이 있고요. 해설에 자세히 규정이 있으니까 꼭 복습할 때 활용을 하시고요. 3번 심사위원회 위원장 포함 5명에서 9명이야 맞죠? 4번 심사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로 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4번이 정답. 11번 사형제도 헌법재판소 입장. 사형은 일반 국민에 대한 심리적 위화를 통하여 범죄 발생을 예방하며 극악한 범죄 정당한 응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그래서 사형이라는 수단은 적합하다는 겁니다. 목적 달성하기에. 2번 사형제도의 입법 목적 정당하고 가장 무거운 사형은 입법 목적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고 3번 오판 가능성은 사형이라는 형벌제도 자체의 문제이지 사법제도의 숙명적 한계라고 할 수 없다. 앞뒤가 바뀌었죠. 무슨 얘기냐면 오판 가능성은 사법제도의 숙명적 한계일 뿐이지 모든 재판 과정에서 오판은 있을 수 있는 거지 사형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사형이 아니라 징역, 금고, 벌금형을 선고해도 오판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형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4번 사형제도는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결국 사형제도는 합헌 결정이 났죠. 12번 다음 내용은 누구의 무슨 이론인가? 이 이론은 범죄 유발 요인, 차단 요인 딱 나오면 레크레스의 봉쇄 이론. 그래서 1번이 답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고요. 만약 범죄로 이끄는 힘이 차단하는 힘보다 강하면 비행을 저지르게 되고 반대일 때에는 자제하게 된다. 그래서 범죄 유발 요인과 범죄 차단 요인을 구분해서 유발 요인이 더 크면 이게 이 차단 요인분의 유발 요인에서 1보다 크면 이때 범죄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같거나 작으면 범죄가 발생하지 않고 레크레스의 봉쇄 이론입니다. 13번 여성 범죄의 일반적 특징 옳지 않은 것. 남성에 비하여 치밀하고 주도면밀하게 계획적으로 실행한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요. 여성 범죄는 일반적입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향하면 우발적이고 상황적인 범죄가 많지 주도 면밀하고 치밀하게 하는 경우엔 상대적으로 남성이 더 많다라고 합니다. 1번이 정답. 2번 여성 범죄는 남성 범죄에 비해 은폐성 특징이 있고 잘하는 사람 대상으로 비신체적 수법 맞고요. 여성은 정범으로 범하는 경우보다 배후에서 공범으로 가담하는 경우. 그래서 주도하는 세력보다는 옆에서 참여하는 이런 범죄 유형이 많다. 14번 암수 범죄에 주장한 사람과 내용 옳지 않은 것. 서덜랜드 하면 범죄 비행 가장 신빙성 없고 난해하다. 왜? 암수 범죄 때문에 그 통계는 신빙성이 없다.
X는 범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범죄 통계의 급소이다. 이런 표현했죠. 암수 범죄의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들이죠. 폴락, 성범죄의 90% 이상의 암수 틀렸죠. 이 말을 한 사람은 라즈노비츠입니다. 폴락은 여성 범죄율이 낮게 통계에서 잡히는 이유에 대해서 기사도 정신 가설을 주장한 학자고요. 4번 셀리는 암수 문제는 체계적인 낙인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시간이 절차가 많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암수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범죄가 발생을 하면 초기에 경찰이 초등 조사하고 그다음에 검찰, 그다음에 법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진행하면 할수록 암수율이 높아진다는 셀린의 주장입니다. 15번 치료감호법상 통원 치료받게 하는 치료 명령 옳지 않은 것. 자, 알코올 식음습벽 중독된 자로 금고 이상 치료 명령 대상 맞고요. 법원은 치료 명령 대상자에 대해 형의 선고를 집행하는 유예하는 경우 치료 기간을 정하여 치료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맞고 치료를 명할 때 보호 관찰을 반드시 부과합니다. 병과하여야 한다. 4번이 틀렸죠. 법원은 치료 명령 집행에 필요한 경우 보호 관찰 기간을 초과하여 X입니다. 그러니까 치료 기간은 통원 치료의 기간은 보호 관찰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4번이 답입니다. 자, 여기서 15번과 관련해서 지금 치료 명령 대상자죠. 치료 명령 대상자는 여러분들이 치료 감호 대상자와 중복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함께 정리하면 좋습니다. 치료 감호 시설에 수용해서 처분을 받는 치료 감호 대상자는 심신상실자, 책임 능력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심신미약자로서 금고 이상, 그 다음에 정신성적 장애, 이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금고 이상, 그 다음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등으로서 금고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이 중에서 통원 치료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요거 심신미약자 요거하고 금고 이상의 심신미약. 그 다음에 여기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금고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심신상실자와 정신성적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치료감호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이건 통원 치료 받는 걸 갖다가 우리 치료감호법은 치료 명령으로 규정하고 있죠. 치료 명령 대상자는 요거 빨간색으로 된 요거 이렇게 됩니다. 구분하면 좋겠고요. 자, 16번 갑니다. 학자와 범죄인 분류 롬브로죠. 하면 기생관 격정잠이죠. 기회 범죄인 여기 생리적, 정신병적 격정, 관습, 잠재적, 기생관 격정잠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고요. 페리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 범죄인을 제외한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생관 격정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가로팔로 하면 자연범 법정공 구별설로 유명하고, 아샤펜베르그 하면 우격기의 누관직이죠. 우발 범죄인, 격정, 기회, 예모, 누범, 관습, 직업 범죄인 이게 아샤펜베르그의 분류입니다. 여기 나열된 개선 불능자, 개선 가능하면 적적 필요한 상태범, 그다음에 개선이 필요 없는 기회범 이렇게 구분한 것은 리스트의 분류지 아샤펜베르그와는 관계가 없죠. 17번 범죄 억제 이론은 옳지 않은 것. 일반 억제 모델은 엄격한 법 규정, 법 집행은 잠재적 범죄 일반인들의 위화력을 적정해서 자, 이에 따라 범죄가 억제될 수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억제 예방 효과. 특별 억제 모델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서 처우에 따른 재범 방지. 그러니까 범죄자의 재범 방지가 특별 억제죠. 3번 범죄 경제학은 백화 등을 중심 경제학자들의 억제 전략. 범죄는 경제활동과 마찬가지로 이익과 손실을 계량한 후에 저지르게 되기 때문에 이익보다 손실이 크도록 운영해야 된다. 바로 고전주의적 시각이죠. 고전주의는 쾌락과 고통을 비교한다면 경제학에서의 이익과 손실을 비교하는 걸로 대체되는 시각입니다. 4번 합리적 선택 이론은 클라크 코니시가 경제학적 이론 기대형에 기초하여 주장한 거. 여기까지 맞는데 소질 환경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범죄를 선택하는 인간의 속성을 과학적 실증적으로 하는 실증주의 아니죠. 합리적 선택 이론도 범죄 경제학과 마찬가지로 고전주의적 시각입니다. 쾌락, 고통 대신 효용 손실로 대체만 돼 있을 뿐이고 똑같이 고전적 이론이다. 자, 18번
집행유예 관련 판례 입장 옳지 않은 것. 행위 당시 형법상 보호관찰 규정이 없었으나 그 형법 개정으로 집행유예하는 경우에 보호관찰을 받을 걸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돼서 행위 이후에 보호관찰 규정이 신설됐을 때 과연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느냐. 적용할 수 있다죠.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오로지 형벌에 하나여 불소급이지 보호관찰은 보호안 처분이기 때문에 불소급의 불소급 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소급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2번 형법 62조의 집행유예 선고할 때 같은 법 62조 2의 1항에 따른 사회봉사 수감명령 중 하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감명령 중 하나는 할 수 있으나 동시에 명할 수 없다. 틀렸죠. 자, 요거는 우리 형법의 집행유예 시에는 보호관찰 부과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표현이 반드시 이 중에 하나만 부과해야 될 수 있느냐? 아니다. 2개, 3개 중 필요한 걸 동시에 부과해도 된다. 다른 법도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는데 병과하는 규정이 형법에는 없거든요. 병과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 게 우리 판례입니다. 자, 3번 사회봉사는 자유형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500시간 내에 시간 단위로 부과할 수 있는 일정한 근로활동. 일정한 금원의 출연을 내용하는 건 안 되죠. 돈을 내는 거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없으니까. 4번 집행유예 선고받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에 대해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선고유예 할 때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을 것이라는 단서가 있어요. 근데 집행유예 받고 무사히 유예기간 경과하면 형선고의 효력 상실인데 그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어진 거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 역사적인 사실로는 기존에 그런 일이 있었던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느냐. 따라서 전과에 해당이 돼서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19번 성폭력범죄와 성추행 약물치료법의 약물치료 절차.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도착적 환자로서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19세 이상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년에게는 아예 청구조차 못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2번 치료명령은 검사가 지휘하고 보호관찰은 집행이죠. 3번 치료명령 받은 사람이 집행 종료 면제 가석방 치료 감호의 집행이 종료 가석료 치료 위탁 석방되는 경우 석방되기 얼마 전? 3개월 이내가 아니죠. 2개월 이내에 약물 치료를 해야 됩니다. 2개월 이내만 하면 그 약효가 출소될 때 나올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2개월 이내. 3번 보호관찰 소장 치료만 받은 사람 법정되어 있는 가해제 신청. 이제 상태가 양호해졌으니까 약물 치료 좀 그만하게 해주세요.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고요. 기각이 되면 또 6개월 지난 다음에 할 수 있다. 20번 전자장치 부착법상 법원이 스토킹 범죄 저지른 새로 최근에 도입된 제도죠.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부착명령 선고할 때 반드시 부과해야 될 준수사항은 딱 하나죠. 3번입니다. 피해자 등 특정인의 접근 금지를 반드시 포함해서 부과해라. 이런 규정이 있고요. 이것과는 또 상대적으로 먼저 있던 조항. 미성년 19세 미만자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할 때 반드시 부과해야 될 사항은 1번과 3번이에요. 1번이 우리 법의 1호고 3번이 3호인데 1호, 3호 두 가지. 야간 등 아동 청소년 통학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의 접근 금지 두 가지가 있고 다만 그 조항에서는 19세 미만자에 대해 성폭력 범죄 저지른 사람 제1호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은 예외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19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도 반드시 부과해야 되는 거 그러면 똑같이 3번인 피해자 등 특정인의 접근 금지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